저희들의 의견을 완전히 묵살했습니다. %대로 떨어졌던 수술장 가동률이 더 떨어져 환자는 괴롭지. 그리고 의사 본인의 자세를 덜 벗어나. 의사협회 집단 휴진도 시작됩니다. 네, 뉴스업 시작합니다. 정부의 의대생 2,000명 증원 정책에 반발한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어제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갔죠. 오늘은 개원이들이 소속된 대한의사협회가 전면 휴진을 선언하고 오후에는 총궐기 대회를 예고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배민혁 기자. 네, 대한의사협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먼저 대한의사협회 전면 휴진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개원이들이 소속된 대한의사협회가 예고한 대로 오늘 하루 총파업 휴진에 들어갑니다. 어제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한 데 이어 전국적으로 개원이들까지 집단행동에 나선 겁니다. 물론 정부가 파악한 의료기관 사전휴진 신고율은 4% 수준이지만 신고하지 않고 참여하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세브란스병원과 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이른바 빅5 소속 교수들도 개별적으로 휴진에 동참합니다. 의협은 어제 대국민 호소문에서 집단휴진에 나서는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정부의 의대정원 재논의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쟁점 수정, 전공의 의대생에 대한 행정명령 취소 등 3가지를 요구했지만 정부가 이를 거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불가피하게 국민에게 불편을 끼쳐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는 서울 여의도에서 의대생과 학부모까지 참여하는 총궐기 대회를 열 예정인데요. 보건복지부는 의사협회 집행부에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내리고 개원이를 담합행위에 동원했다며 의사협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서울 아산병원도 추가로 집단 휴진 계획을 내놨다고요. 네, 일단 서울 아산병원 교수들도 오늘 의사협회 집단휴진에 동참합니다. 휴진 규모는 전체 인원 가운데 60%가 넘는 220여 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어 다음 달 4일부터도 추가 휴진에 들어가기로 했는데요. 아산병원 교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휴진에 찬성하는 응답이 290여 명으로 전체의 7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주일 동안 휴진을 하고도 정부 정책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휴진 기간을 연장하거나 무기한 휴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어제부터 일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하고 연세대 의대 교수 비대위도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예고하는 등 의료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국 4개 광역별로 중증, 응급질환별 순환당직제를 실시하고 집단휴진으로 병원이 손해를 보는 경우 구상권 청구까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미 아프고 힘든 환자들에게 또다시 고통과 불안을 주어서는 안 된다며 휴진 결정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의사협회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네, 지역 대학병원에서도 일부 교수들이 집단 행동에 동참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하루 휴진에 동참한 동네 병의원도 있다고 하는데요. 지역 의료계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은 기자. 네, 부산대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총파업에 동참한 부산 지역 대학병원 교수들은 얼마나 됩니까? 네, 이곳 부산대병원 교수 270명 가운데 18명이 오늘 하루 휴진하겠다고 병원 측에 밝혔습니다. 이 비율로는 병원 내 교수 가운데 6%가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부산대병원은 교수들의 휴진 참여율이 저조해 환자 진료에는 별다른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휴진하는 교수 대부분이 외래 진료를 보지 않는 날이어서 환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 지역 대학병원 가운데 하나인 동아대병원에서도 휴진에 동참하는 교수는 거의 없는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교수들의 휴진 참여율은 지난주 예상치보다는 크게 저조합니다. 부산대병원 의대교수협의회가 지난주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332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65%가 휴진에 참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동아대병원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었는데 실제 휴진으로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부산 지역에서 오늘 휴진을 신고한 의료기관은 2,600곳 가운데 87곳으로
휴진 신고 명령 대상 가운데 3.3%를 차지합니다. 일부 동네 의원과 병원 등이 휴진에 참여하는데 정기적인 진료가 필요하거나 수술 예정 환자와는 사전에 일정을 조율해 환자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부산시 의사회는 설명했습니다. 부산시는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고 현장 점검반을 가동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부산시는 또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 보건소의 진료 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해달라고 요청했고 부산의료원도 오후 7시까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대 병원에서 YTN 최상입니다. 네, 오늘은 동네 병원들까지 휴진에 참여하는데요. 일단 휴진을 신고한 의료기관은 1,400여 개, 전체의 4%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픽 보시죠. 네, 실제 병원의 휴진 참여율이 얼마나 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만 환자들은 더 큰 피해가 생길까 봐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 집단 휴진에 동참하겠다는 일부 병원과 의원에 대해 각 지역의 맘카페에는 휴진하는 병원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불매운동을 하자는 여론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 파업이 의사 자유와 권리라면 그 병원을 이용하지 않는 것 역시 환자의 선택과 권리라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고요. 또 환자를 담보로 의료 파업을 하는 건 의사 자격이 없다며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아이가 아파서 급하게 병원을 찾아야 할 때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겠다며 걱정하는 글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당장 병원을 가야 할 상황이라면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해 진료하는 병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콜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콜센터 등이 열려 있고요. 인터넷에서 응급의료 포털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스마트폰에서 응급의료정보 제공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으면 가까운 지역에서 진료할 수 있는 병원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자, 직접 병원을 갈 수 없는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비대면 진료를 볼 수 있는 병의원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의료계 집단 휴진 기간에도 응급환자는 응급의료법에 따라 24시간 운영하는 전국 응급실 408곳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휴진 규모를 떠나서 진료가 필요한 환자들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직접 목소리 들어보는 시간 마련을 했습니다. 중증 환자질환연합회 안선영 이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미국판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먼저 어떤 단체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지금 저희는 이제 중증 환자라고 해서 길게 치료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치료 과정을 계속 지켜봐야 되는 협회들이 지금 모여 있는 단체고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은 저희가 보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비급여 부분이나 이런 부분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 요청을 했던 단체입니다. 네, 이사님도 큰 병을 앓으셨던 적이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괜찮으신가요? 네, 저는 한 10년 전쯤에 이제 저는 병을 앓았던 상태고요. 네. 지금은 괜찮습니다. 그렇군요. 다행히. 자, 어제부터 이제 서울대병원 등 4곳의 의대 교수들이 이제 무기한 휴진에 돌입을 했는데 무엇보다 이 3차 병원의 교수들이 집단 휴진을 한 거에 대해서 환자들의 불안이 상당히 클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3차 병원에서 이제 진료를 이렇게 안 봐버리게 되면 지금 2차 병원으로 몰려가는 수밖에 없어요. 아하. 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진료할 수 있는 항목이라던가 진료하거나 처치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3차 병원하고는 완전히 다른 내용들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거기서 치료 받으시는 분들은 안심을 하고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라는 게 무척 유감스럽습니다. 전공의들의 파업대와는 차이점이 큰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전공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더를 받아서 움직여 주시는 파트였다 그러면 지금 이제 교수님들의 이런 집단 행동 같은 경우에는 오더 자체가 내려올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뭐 중증 환자라던가 아니면 긴급 상황 시에 판단해줄 브레인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뭐 지금 뭐 중증 환자들은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갑자기 이제 위급하게
요양병원에서 옮겨지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도 피해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중증 환자들은 투병 의지도 상당히 네. 중요할 것 같은데 이렇게 병원이 오랫동안 비정상으로 운영되면 심리적으로 이런 의지도 꺾일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중증 환자들 같은 경우는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이 바뀌어요. 아, 네. 항암 치료가 얼마 안 남았을 때는 내가 이걸 더 받아야 되나? 네. 아니면 여기서 내가 더 받고 허리가 꺾이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계속하면서 치료를 받는 게 중증 환자들입니다. 네. 근데 지금 넉 달째입니다. 물론 중간에 뭐 30에서 40% 정도는 치료를 받고 계속 진행 상황에 있으시지만 그 다음 예약을 할 때까지의 그 불안함과 초조함, 네. 이게 치료에 절대적으로 도움이 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지금 4개월째입니다. 100일이 넘었어요. 네, 네. 그렇군요. 자, 투병의 의지조차 꺾고 있는 의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의대 교수들은 사실 휴진을 하더라도 응급실이나 뭐 중환자실 같은 경우에는 필수 의료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진료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환자 입장에서 도움이 될까요? 환자 입장에서 도움이 된다는 걸 따지기 전에 한 번 더 따져야 되는 건 의사들의 이런 결정이 1차로 끝날 수 있는 거, 2차로 끝날 수 있는 걸 3차, 4차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을 키워서 지금 비상시국으로 만드는 거고 중증 네. 환자로 만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더군다나 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진단 받고 1기, 2기, 3기 이게 넘어가는 주기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스트레스 요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네. 중증 환자들 같은 경우에 정말 급하게 되지 않는 이상은 뭐 응급 환자로 지금 안 받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응급 환자가 돼야 병원 구경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네. 이걸 대안이라고 이걸로 해서 마지막 보루를 지키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사실 우습습니다. 네. 환자들을 위한 안전망이 전혀 안 된다라는 네, 말씀이신 거죠? 의사들이 얘기하는 건 대책이 되지 않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현재 정부는 사실 의대 교수들한테는 뭐 진료 유지 명령이라든지 이런 처분을 전혀 내리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신가요? 정부가 정부의 역할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왜 안 합니까?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부의 역할이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4개월 동안 의협하고 대화한다고만 얘기를 하고 희망 고문 상태예요. 근데 정부에서 뭘 강경하게 대처를 했죠? 왜 면허 취소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의 가족 중에는 지금 중증 환자가 없거나 응급 환자가 없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깊게 와닿지 않아서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말로만 하는 건 행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되는 정부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행위들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네. 자, 교수들의 휴진에 의해서 오늘은 또 개원가의 집단 휴진도 예정이 돼 있어서 걱정인데 휴진 신고율은 일단 4% 정도이기 때문에 네. 정부는 뭐 큰 혼란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환자 입장에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뭐 심리적인 거는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네. 현실적인 부분에선 급하게 어떤 병원을 내원해야 되는 경우에는 전화를 계속 돌려서 확인을 해서 이제 긴급 번호나 이런 부분 활용해서 지금 이용 중에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는 상황이고 지금 그냥 다만 저희가 오늘부터 계속 지켜봐야겠지만 그냥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나주길 바라고 있어요. 그냥 이게 강경 의사들의 어떤 네. 뭐 좀 선언적인 그런 말로만 끝나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더 이상 확대되지는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시죠. 네, 최소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 집단 휴진 이전부터 사실 그 중증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좀 피해를 보고 있는 사례들이 많았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전이된 환자들 같은 경우에도 처음으로 이제 진료 상태, 그러니까 진단 상태가 나왔다고 해서 받아주질 않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네. 그리고 이미 이제 저희가 예고됐던 넉 달 전 그 상황에서도 이미 다른 병원으로 옮기라고 권고를 받고 있던 상태고요. 네. 이제 그게 더 적극적으로 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병원에서도 미안해하는 감정들이 별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1차 저희가 이제 설문조사 통해서 네. 1차, 2차 나누어서 저희가 이제
피해 사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프로테이지를 내봤거든요. 네네. 근데 저희가 2차를 얼마 전에 했는데 1차 때보다 지연이나 취소 이런 부분들이 더 올라갔어요. 아하. 예, 60%가 넘었습니다. 네. 네. 상황이 굉장히 지금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교수들의 이런 휴진이라든지 개원이들의 휴진 이런 부분이 더해지면은 이거보다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포기해야 되는 상황들이 더 늘어날 겁니다. 아, 자, 포기라는 단어도 말씀을 하셨는데 환자단체에서는 정부의 강경 대응, 뭐 사법 처리 이런 거를 요구하는 그 목소리가 지금 커지고 있어요. 어떻게 네. 구체적으로 좀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이제 정부에서도 한다고 하고 네. 그리고 의협에서도 이제 할 소리 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환자들 입장에선 와닿는 건 없어요. 이게 뭔가 좀 나아지고 뭔가 좀 다음 날이 기대가 돼야 되는데 그냥 좌절만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협회에서도 물론 이게 뭐 바위에다가 계란치기 형식이긴 하지만 그래도 법적 검토라던가 아니면 변호사분들이나 이제 만나서 네. 뭐 경찰 분들도 만나서 이제 질의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 상태가 더 된다 그러면 그때는 정말로 문제의 시작을 찾아야겠죠. 이제 협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법률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럼 고소고발을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 13일에는 환자단체들이 모여서 이제 공동회견도 네. 이제 하셨는데 그 당시에 이제 누구도 환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 참담한 마음이다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의료계 파업이 이제는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마련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네, 여기에 대한 맞습니다. 방안은 좀 있으십니까? 지금 우선은 국민들께서 그거는 먼저 제시를 해주셨다고 생각해요. 의사들이 수가 많으면 이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의사들이 지금 본인이 하는 업무가 이 사회에서 갖고 있는 특권이라는 그 특권의식이 없었다면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도 세워야 한다고 보고요. 네. 그걸 위해서도 저는 의사들이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향후에 어떻게 되더라도 본인들끼리 1년 뒤던 6년 뒤던 10년 뒤던 본인들이 먹고 살 밥그릇 때문에 서로 싸우더라도 의사들은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저는 근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협회 차원에서는 이제 법률 검토라던가 아니면 정책적으로 국회에서 입안을 해서 이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네. 해주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의료 파행 사태가 예상과는 다르게 굉장히 길어지고 있고 지금 뭐 접점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해결을 위해서 환자단체에서 제안하는 점이라든지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의협의 그런 어떤 조직이나 이런 부분이 바뀌어야 되는 건 국민들께서도 아세요. 1시간, 2시간 기다려서 5분 진료 보고 나오는 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의료 체계입니다. 네. 의사분들은 이게 뭐 국제적으로 우리가 뭐 대단히 훌륭한 의료 체계를 갖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 공감합니다. 하지만 병원에 갔을 때 환자가 환자로서 아픈 사람으로서의 대접을 못 받고 있다고 아마 병원 내원하셨던 분들은 다들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장기적으로 계획을 좀 수립을 해가는 방향을 좀 바라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법률 검토라던가 정책 입안이나 이런 부분들도 국회의원들 도대체 뭐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인들 원하시는 총선 다 끝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말 지금 아파서 쓰러지는 환자분들 그리고 불안에 떠는 국민들 마음 놓고 아프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목소리들을 좀 여야 상관없이 내주셔야 되는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상당한 답답함 그런 마음을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심리적으로도 또 그리고 신체적으로도 더 이상 피해를 보는 환자들이 없기를 다시 한번 바라겠습니다. 중증 환자 질환 연합회의 안선영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푸틴 대통령 동지는 빠른 시일 내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방문하려는 용의를 표명하였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 저녁 평양에 도착해 1박 2일간의 북한 방문 일정에 들어갑니다. 러시아는 이번 방북 기간에 여러 개의 중요한 문서에 서명할 예정이고 특히 전략적 동반자 협정이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잔디 기자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부터 이틀 동안 북한을 국빈 방문한다고 러시아 크렘린궁이 발표했습니다. 같은 시각 북한도 방북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김정은 동지의 초청에 따라 러시아 연방 대통령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푸틴 동지가 6월 18일부터 19일까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국가 방문하게 됩니다.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는 건 김정일 국방위원장 집권기인 2000년 7월 이후 24년 만입니다.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은 지난해 9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양측의 공식 발표가 나온 뒤 크렘린궁은 러시아 언론을 통해 보다 자세한 설명을 내놨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오늘 저녁 평양에 도착해 내일 정상회담 등 주요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방북 기간에 여러 개의 중요한 문서에 서명할 예정이며 전략적 동반자 협정이 포함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정상은 회담을 마친 뒤 언론을 상대로 회견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Во-первых, он неизбежен. Просто сейчас идет активное развитие коммерче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основном, скажем так, военно-коммерче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크렘린궁도 두 정상이 안보 현안 외에 경제와 에너지, 교통, 농업 등 다양한 분야를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러시아와 북한의 교역 규모가 9배 증가해 3,330만 달러에 이르렀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를 개정하는 데도 찬성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4년 만에 방북을 앞두고 북한과 서방의 통제를 받지 않는 무역과 상호 결제 체계를 발전시키고 일방적인 비합법적 제한 조치들을 공동으로 반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오늘 북한 노동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공동의 노력으로 협조를 더욱 높은 수준으로 올려 세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는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는 러시아와 북한이 미국 중심의 국제금융 시스템과 기축통화인 달러와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무역 결제 시스템을 갖추자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방북하면 양국이 과거 북한과 소련 동맹에 근접하는 수준의 조약을 맺을지 관심입니다.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에 합의할 가능성까지 거론되는데 이전과 다른 국제 정세가 배경으로 지목되지만 변수도 있습니다. 김대근 기자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을 앞두고 주목되는 것 중 하나는 양국이 군사 협력을 얼마나 강화하느냐 하는 겁니다. 지난 2000년 방북 당시 푸틴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침략 또는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상호 접촉한다는 내용의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 수준으로 협력 강도를 높일 가능성까지 거론됩니다. 1961년 북한과 소련이 맺었던 조약 수준으로 되돌릴 수도 있다는 관측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한미일 동맹 강화 등 국제 정세가 양국에 유리하지 않다는 점이 배경으로 꼽힙니다. 지금 북한과 러시아 모두가 미국으로부터 받는 안보 위협의 수준이 이전과는 이게 차원이 다르다. 공동의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의 위협 인식에 기초해서 군사협력 수준을 최고 수준으로 한번 올려보자. 이제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고는 봐야 되겠죠. 하지만 변수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인 러시아가 북한의 안보까지 책임지려 하겠냐는 시각과 전쟁 이후를 대비해 한국과의 관계를 고려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도 러시아 전쟁에 자동 개입해야 한다면 부담될 수밖에 없을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러시아는 북한을 활용하고 싶은 것이지 북한과 운명을 같이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지금은 이제 위협이 있으면 협의한다는 식으로 돼 있는데 상시 협의 정도로 되지 않겠느냐라고 전망하고 있는 것이고. 이외에도 이번 만남에서는 북한 노동자들의 러시아 파견과 식량 지원 등 경제협력 분야도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위성과 핵 잠수함 기술 이전 같은 군사기술 협력 수준도 눈여겨봐야 할 부분입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평양 방문에 대해 양국 간 군사 협력이 더 심화될 가능성을 경계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의 무기 제공에 대한 상응 조치를 취할 경우 한반도 안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푸틴의 이번 방북 자체는 걱정되지 않지만 북러 관계가 더 가까워지는 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주고받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북러 간 군사 협력이 더 심화될 가능성을 경계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무기 지원을 대가로 러시아에 반대급부가 제공된다면 한반도 안보에도 파장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Not just because of the impacts it's going to have on the Ukrainian people, because we know North Korean ballistic missiles are still being used to hit Ukrainian targets, but because there could be some reciprocity here that could affect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국무부는 북러 밀착이 미국만의 걱정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우크라이나 독립, 전 세계 비확산 체제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우려할 일이라는 겁니다. 세계 안보를 위협하는 두 나라 협력에 대응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We don't believe any country should support this deepening relationship, and we will continue to call for Russia to respect all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이번 방북을 푸틴과 김정은의 외로운 브로맨스라고 비판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더 많은 국제사회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나토 사무총장도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무기 지원을 거론하며 나토가 한국 등 인도태평양 우방국과 더 긴밀히 협력해야 할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I have therefore invited the leaders of Australia, Japan, New Zealand and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NATO summit in Washington next month. 백악관은 북러 협력의 범주와 결실을 지금 시점에 확인할 수는 없지만 매우 긴밀하게 주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구금된 한국인 선교사 백모 씨의 구금 기간이 또 3개월 연장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러시아 현지 소식통은 지난 15일 만료될 예정이었던 백 씨의 구금 기간이 9월 15일까지 3개월 연장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러시아 연방보안국에 체포된 백 씨의 구금 기간이 연장된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는 오늘 한중 외교 국방 고위 당국자들이 서울에서 회동합니다. 양측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어서 북러 정상회담에 맞서 한중이 견제에 나서는 외교전이 예상됩니다. 조수연 기자입니다. 한중 외교부와 국방부가 참여하는 외교안보 전략대화가 오늘 서울에서 열립니다. 2013년과 2015년 국장급으로 개최된 데 이어 이번에 처음으로 차관급으로 격상됐습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순웨이동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나서고 양국 국방당국에서는 이승범 국방부 국제정책관과 장바오친 중앙군사위 국제군사협력 판공실 부주임이 참석합니다. 외교부는 양국이 양자관계와 한반도 문제, 지역과 국제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과 GPS 교란 공격 등의 긴장고조 상황도 거론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이 갖고 있는 인식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또 중국이 갖고 있는 인식을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측면에서 조금 접근해야 되지 않는가. 우리 정부는 북러 군사 밀착과 북한의 도발이 영내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강조하고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거듭 촉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한일중 정상회의 당시 중국과의 입장차로 안보 문제에서는 비교적 낮은 수위의 공동 메시지가 나온 만큼 이번에도 비슷한 수준이 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 조약기구 사무총장은 러시아 방위 산업에 물자를 공급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나토 동맹이 중국에 대가를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미국 워싱턴 싱크탱크인 윌슨 센터 연설에서 중국은 2차 대전 이후 유럽에서 발생한 가장 큰 무력 충돌을 고조시키는 동시에 서방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금 시각 8시 20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 어떨지 뉴스업 날씨 스튜디오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윤수빈 캐스터. 기분 좋은 화요일 아침 날씨 앤 키워드입니다. 오늘의 날씨 키워드로 함께 알아볼까요? 8월과 선글라스입니다. 더위의 기세가 다시 강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밤 사이 열기가 식지 못한 양양은 또다시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고요. 낮 동안에는 전국적으로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 서울은 낮 최고 기온이 32도까지 오르면서 8월의 한여름처럼 무척 덥겠습니다. 기온도 높지만 볕이 강해서 더 뜨겁게 느껴집니다. 강한 볕을 차단하기 위해 선글라스 많이 착용하실 것 같은데요. 선글라스를 고를 때는 가장 먼저 UV 차단 여부를 보셔야 합니다. UV 400마크가 부착된 선글라스를 구입해야 자외선을 99% 이상 차단할 수 있고요. 렌즈 컬러의 농도는 70%에서 80% 정도면 무난합니다. 그리고 변색 등의 이유로 선글라스의 수명은 생각보다 길지 않기 때문에 3년에 한 번씩은 교체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선글라스 너무 오래된 분들은 교체하시는 게 좋겠고요. 오늘 서울의 시간대별 기온도 알려주시죠. 네,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은 20.4도로 출발했고요. 정오에는 30도, 오후 2시에는 32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수준을 4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이후 퇴근길 무렵부터 기온이 조금씩 떨어지겠고요. 저녁에는 비교적 선선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강원 산간과 경북 북동 산간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또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여기에 오존 농도도 점차 짙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한낮 시간 무리한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얼마나 더 오릅니까? 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많게는 6도가량 높겠습니다. 경기 남부와 전남, 영남 지방에 폭염특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오늘 대전의 한낮 기온은 33도, 광주와 대구는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예년보다 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일은 서울 한낮 기온이 35도까지 오르면서 이번 더위가 절정에 달할 전망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날씨 앤 키워드의 윤수빈이었습니다. 6월 18일 뉴스업 주요 일정 정리합니다. 의료계 집단 휴진과 관련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환자 단체들과 만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등과 간담회를 갖고 의정 갈등 사태로 인한 환자들의 어려움을 듣습니다. 국민의힘도 현장 점검 행보를 이어갑니다. 당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서울시립공공병원 가운데 하나로 서울대병원에서 위탁 운영하는 동작구 보라매 병원을 방문해 의정 갈등 해결 방안과 진료 공백 최소화 대책 등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오늘 하루 집단 휴진에 나선 가운데 서울 여의도공원에서는 의대생과 학부모까지 참여하는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가 열립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협회 집행부에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내리고 개원일을 담합행위에 동원했다며 의사협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는 오늘 오후 한국과 중국이 서울에서 한중 외교안보 전략대화를 개최합니다. 외교부는 양국이 양자 관계와 한반도 문제, 지역과 국제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버지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박세리 희망재단 이사장이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엽니다. 고소 사안이 사실과 다르게 과대 해석되거나 억측성 기사들이 나오고 있다며 사실관계를 분명히 알리기 위함이라고 재단 측은 설명했습니다. 뉴스업 주요 일정이었습니다. 네, 국민의힘 박정은 의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라면서 당시 통화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민주당은 진실이 무엇이든 왜곡해서 국민을 속이면 그만이냐며 정치가 검찰의 나팔수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박정은 의원은 지난 2018년 12월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병량 전 시장 수행비서 김진성 씨와의 통화 녹음을 공개했습니다.
4분 분량에 편집된 녹취에는 이 대표가 김 씨에게 특정 증언을 요청하고 김 씨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주로 내가 타겟이었던 거. 이게 지금 매우 정치적인 좀 배경이 있던 사건이었다는 점들을 좀 얘기를 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도 사실 크게 기억도 잘 안 납니다, 사실은. 네, 내가 변론 요지서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예, 그래도 우리 주장이었으니까 한번 기억도 되살려보시고. 통화가 이뤄진 시점은 이 대표가 선거방송 토론에서 과거 검사 사칭 사건 유죄 확정 판결에 누명을 쓴 거라고 말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을 무렵으로 추정됩니다. 이 대표를 사칭 사건 주범으로 몰려는 모의가 있었다는 거짓 증언이 필요해 이를 요청했다는 게 박 의원 주장입니다. 나는 모르겠다고 얘기한,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진술해달라는 취지의 얘기를 한 거는 명백한 위증 교사입니다. 박 의원은 재판 증거로 제출된 녹음 파일 입수 경위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재판과 무관한 합법적 경로로 확보해 공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초선 의원이 검찰의 나팔수가 돼선 안 된다며 발끈했습니다. 사건 관계인도 아닌 박 의원이 녹취록을 얻을 곳은 검찰밖에 없어 보인다며 국민의 대표가 아닌 검찰의 대리인으로 불릴 일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얘기해달라는 건 거짓 증언을 강요한 게 아니라 법률로 보호되는 방어권이라고 엄호하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왜곡해서 국민을 속이면 그만입니까? 초선 의원의 정치가 검찰의 나팔수 역할이어서는 안 됩니다. 총선 패배 뒤 전국 주도권을 잡지 못한 여당은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연일 부각하며 분위기 반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검찰과 언론을 문제 삼으며 엄호에 나섰지만 4개 재판에 따른 사법 리스크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지난 대선 국면에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이뤄진 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전 언론노조 위원장 신학림 씨의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이들이 대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허위 인터뷰를 진행했고 이를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건데 당사자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대 대선 기간 윤석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수사 무마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며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영 씨 사건을 덮어줬단 건데 대선을 불과 사흘 앞두고 관련 내용을 담은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사이 과거 인터뷰가 공개되며 파문이 일었습니다. 검찰은 조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인터뷰가 가짜라는 진술을 확보했고 9개월 수사 끝에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이 허위 인터뷰를 통해 대장동 의혹의 책임을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서 윤 대통령으로 돌리려 했단 겁니다. 또 인터뷰 닷새 뒤 김 씨가 신 씨에게 책 3권값 명목으로 1억 6,500만 원을 건네는 등 인터뷰 대가로 금전도 주고받은 거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언론 탄압이자 보복 수사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저는 김만배하고도 공모한 것도 없고 뉴스타파하고도 공모한 게 없어요. 저한테 거짓말을 얘기할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고. 검찰은 김 씨가 언론재단을 만들어 초대 이사장으로 신 씨를 앉히겠다고 제안한 거로도 의심하고 있는데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김 씨가 건넨 돈이 재단 설립과 연관성이 있는 건지 등도 확인할 거로 보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어젯밤 9시쯤 충남 청양군 온직리의 한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창고 옆 주택에 살던 주민 2명이 대피했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창고 등이 불에 타면서 소방서 추산 6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창고 안에 있던 건조기 부근에서 불이 일어났다는 신고를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쯤 전북 익산시 여산면 두여리에 있는 폐목재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공장 밖에 쌓여있던 폐목재가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살수차 등 장비를 동원해 진화하고 있지만 불이 붙은 폐목재가 800톤에 달해 진화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대한의사협회 오늘 하루 집단 휴진하고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를 진행합니다. 의대 교수들도 휴진에 동참하기로 했는데요. 정부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모두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의료진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서울대병원이 집단 휴진을 시작하고 오늘은 의사협회의 불법 진료 거부와 총궐기 대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사협회는 국민 건강 증진과 보건 향상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법정 단체임에도 불법 집단 행동을 기획하고 의사들이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 진료 거부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3가지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하면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불법 진료 거부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법률이 정한 단체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반될 뿐 아니라 의료계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환자의 생명과 건강은 그 무엇보다도 보호받아야 될 최우선의 가치이며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 진료 거부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환자단체, 시민단체, 보건의료 노조 등 모든 사회 각계에서 의사단체의 집단 행동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92개 환자단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집단 휴진은 넉 달간 의료 공백 기간을 어떻게든 버텨온 환자들에게 참담하고 절망스러운 소식이라고 하였습니다. 환자분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할지언정 더 이상 눈물과 절망을 안겨드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의사들이 불법 진료 거부 독려에도 불구하고 많은 의사분들이 묵묵히 환자 곁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분만병원협회, 대한아동병원협회는 진료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대학병원 뇌전증 교수님들은 의사협회의 집단 진료 거부 결정을 비판하며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오직 국민과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생각한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소신을 밝혀주신 용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외부에 이런 뜻을 밝히지 않더라도 대다수 많은 의사분들께서 변함없이 환자들을 진료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하루 정도의 휴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의사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하루가 아니라 1분 1초도 아껴서 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와 이를 애타게 지켜보고 계시는 가족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전국 의사분들께서는 현명한 판단을 하셔서 환자 곁에 머물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정부는 비상진료 체계 운영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선 공공의료기관 병상을 최대치로 가동하고 야간, 휴일 진료도 확대하는 등 지역 단위 비상진료 역량도 강화합니다. 그리고 지역 병의원이 문을 닫을 경우 비대면 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지방의료원, 보건소 등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비대면 진료 방법을 상세히 안내하여 큰 불편함이나 어려움 없이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료기관 가용 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의 당직 근무를 확대하고 군의관과 공보위를 필수 의료 분야에 집중 배치하겠습니다. 의료 인력 인건비와 당직비를 상급 종합병원에서 전공의 수련 종합병원으로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중증도에 맞는 환자 분산을 위해 병원 간 진료 협력 체계도 지속 강화합니다. 특히 암 환자의 경우 국립암센터의 병상을 최대치로 가동하고 서울 주요 5대 병원과 국립암센터 간에 한 라인을 구축하여 암 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증 응급 환자의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질환에 대한 전국 단위 순환 당직제를 실시하고 대상 질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경증 환자분들도 진료받는데 불편이 없으시도록 문 여는 병의원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응급의료 포털과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하겠습니다. 비상진료 체계 강화와 함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지난 14일 정부는 의사협회 집행부를 대상으로 집단행동 및 교사금지 명령서를 송부하였습니다. 어제는 불법 진료 거부를 독려하는 의사협회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습니다.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 환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 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 환자분들이 진료 거부로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지원센터로 연락해 주시면 정부와 지자체가 최선을 다해 보호하고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전국 개원의에 대해서는 지난 10일 3만 6천여 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이미 발령하였습니다. 사전 파악된 휴진 신고율은 약 4% 수준이지만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늘 오전 9시 업무 개시 명령을 발령할 예정입니다. 의료 공백이 현실화될 경우 현장 검증과 체증을 거쳐 의료법에 따른 업무 정지 등 행정 처분을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겉으로는 자율 참여라고 하면서 불법 집단 진료 거부를 종용하는 SNS 게시글 등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하여 강력히 대응할 계획입니다. 의사 여러분,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집단 행동을 즉각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헌신해온 의사분들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비난과 원망을 전체 의료계로 향하게 할 뿐입니다. 건설적인 대화와 합리적 토론만이 문제 해결의 유일한 길입니다. 불법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정부는 언제든 어떤 형식이든 상관없이 진정성 있게 대화에 임하겠습니다. 정부는 의료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미래 의료의 모습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정부가 환자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란 판단하에 각종 행정명령을 철회하는 결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어 송구한 마음입니다. 정부는 의사단체의 집단 진료 거부가 확산되지 않고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정부는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를 살리는 의료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규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의 모두 발언 내용 들으셨습니다. 일단 간단히 정리를 하면은요. 불법이란 단어를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면서 모두 발언을 했습니다. 환자 생명을 위협하는 진료 거부는 정당화하기 어렵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고요. 대학병원의 뇌졸중 교수들이 이번 교수들의 집단 휴진 결정에 비판을 했다는 목소리도 소개를 했습니다. 교수들 사이에서 지금 교수들의 휴진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 이런 내부적인 목소리도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상진료체계 운영 상황도 정리를 했고요. 의사협회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를 했고 환자들이 피해를 입을 시에는 의료법으로 고발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개원의들의 집단 휴진이 예정이 돼 있는데 일단은 휴진 신고율은 4%입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도 오전 9시부터는 업무 개시 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대 교수들 집단 휴진이 장기화할 경우 정부는 의료진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정부가 병원의 손실을 먼저 배상해주고 나중에 의사들에게 이를 청구한다는 건데 현실화될 경우 길고 까다로운 소송 전으로 번질 우려가 큽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으로 병원이 손해를 입을 경우 참여 교수들에게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병원의 손해를 우선 배상해주고 나중에 이 금액을 진료 거부에 참여한 의대 교수들에게 다시 청구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병원의 손해가 실제로 집단 휴진 때문에 발생한 게 맞는지,
또 정확히 얼마의 손해가 났는지 입증해야 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내가 손해가 발생했다가 아니라 이게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거를 증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손해와 이 불법 행위라든지 채무 불이행 이 행위가 인과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이미 사직서를 제출한 의대 교수와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정부의 구상권이 성립하기 어렵다는 해석이 우세합니다. 특히 단순 진료 거부가 아닌 연차 휴가 방식으로 진료 축소나 휴진에 참여하면 병원 손실의 직접 원인으로 보기가 더 어렵습니다. 사직원 내지는 휴가원에 따라서 휴진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그거는 사실 이제 근로자의 어떤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불법 행위가 이제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구상권 청구는 굉장히 어려울 거고, 또 전공의는 진료 보조 역할에 그치고 개원의는 스스로 운영하는 병원의 손해를 감수하고 휴진에 나서는 만큼 손해배상이나 구상권 청구 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는 관측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이런 가운데 고려제약의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연루 가능성이 있는 의사가 1,000명에 육박한다고 밝혔습니다. 의사들의 무더기 비리 의혹에 대한 언급은 의사협회의 집단 휴진에 대한 경찰의 강경 대응과 맞물려 압박 성격으로도 해석되고 있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찰이 고려제약을 압수수색한 건 지난 4월 말이었습니다. 약 처방을 대가로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정황을 포착해 고려제약 대표와 임직원을 입건했는데요. 그리고 한 달 반 만에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이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했습니다. 의사도 14명 입건했는데 리베이트 정황이 있어서 확인이 필요한 의사는 1,000명에 육박한다는 겁니다. 현재 약사법상 제약회사 직원이 제품을 설명할 때 한 차례에 10만 원 정도의 식음료는 의사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범위를 넘어서 현금이나 물품을 제공하고 골프 접대를 받는 등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대 리베이트를 받은 정황이 의사 1,000명에게서 포착됐다는 게 서울청장의 설명입니다. 형사 입건되기도 전에 수사 대상 인원을 언급하는 건 이례적인데 조지호 청장은 다른 병원으로의 수사 확대 가능성까지 내비쳤습니다. 조지호 청장, 윤석열 대통령의 인수위원회 출신으로 유력한 차기 경찰청장 후보이기도 한데요. 의정 갈등 초기부터 강경 대응 방침을 이어왔습니다. 경찰에서 엄정하고 단호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입니다. 지난 3월에는 의사협회를 전격 압수수색하기도 했죠. 전공의의 집단 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해 집단 행동을 교사하거나 방조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의협 간부 소환까지 했지만 이후 수사 결과 발표가 나오지 않으면서 정부의 대응과 속도를 맞춘다는 지적도 받아왔습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있었으면 수사는 조기에 종료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없기에 이렇게 5차까지 진행되는 상황이고. 의협은 집단 휴진과 함께 여의도의 총집결의 걸기 대회를 여는데요. 의사들의 비리가 사실로 확인되면 여론은 더 악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의 수사도 전방위 압박의 하나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가짜 환자를 모집한 뒤 진료 기록을 조작해 11억 원 넘는 보험금을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의사가 사실상 범행을 주도했는데 가벼운 화상을 중상으로 꾸미고 수술하지 않았는데도 수술했다고 가짜 서류를 만들었습니다. 김근우 기자입니다. 의사 A씨는 지난 2015년 이 건물에 의원을 열었습니다. 직원은 간호조무사 1명밖에 없었지만 용종 제거 수술과 화상 치료 등이 온종일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병원에서 한 수술과 진료는 상당수가 가짜였습니다. 보험금을 타내려고 기록을 조작한 겁니다. 보험 설계사가 진료 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며 가짜 환자를 모아오면 의사 A씨가 진료 횟수를 부풀리고 하지도 않은 수술을 했다고 진단서를 꾸몄습니다. 심지어 환자들에게 진짜 화상을 입은 것처럼 꾸미는 방법까지 가르쳤습니다. 이들은 가짜 환자들이 보험금을 받으면 소개비 명목으로 최고 1,000만 원까지 받아 챙겼습니다. 국민건강보험부터 실손의료보험까지 이런 수법으로 빼돌린 금액만 11억 원이 넘습니다. 이들은 주로 보험금 청구가 용이한 화상이나 여성 질환 등을 대상으로 진료나 수술 기록을 조작해서
허위 진단서를 작성하고 가짜 환자들로 하여금 보험사에 청구하도록 해서 경찰은 A씨와 간호조무사, 보험설계사 등 4명을 구속하고 가짜 환자 9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다른 병원에서도 비슷한 범행이 있었는지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네, 원구성 대치로 국회 파행을 빚고 있는 여야가 의정 갈등을 두고도 각기 다른 해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일단 정부 대응 기조에 힘을 싣고 있는데 당내에서는 강행만이 답은 아니라는 다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윤용 기자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학별 의대 증원 규모가 이미 확정됐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입시 요강까지 발표한 만큼 의료계가 집단휴진 철회 조건으로 내건 의대 증원 절차 중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며 파업하는 것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치킨 게임을 벌이는 것과 같습니다. 다만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의대 증원 강행만이 사태 해결의 답은 아니라며 존중과 명예가 중요한 의사들의 상처를 풀고 정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로 협의하고 합리적인 안을 만들 때까지 환자들 지켜주시는 것을 다시 한번 호소를 드립니다. 인유한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자체 의료개혁 특위는 이면택 대한의사협회장에 이어 서울대 병원장을 면담하는 등 의료계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야당은 원구성 갈등으로 여당이 참여하지 않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중재자 역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대 의대 비대위와 간담회를 한 데 이어 환자단체 입장도 청취할 예정인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긴급 현안 질의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료계 총파업과 관련해서 총파업의 영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국회 중재 역할의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의사 집단휴진이 국민 피해로 직결되는 만큼 정부가 강경 일변도로만 대응해선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부와 의사협회 모두 당장 오늘의 환자 생명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대화 창구부터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의정 갈등 문제는 국민 생명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여야가 원구성 대치와는 별개로 힘을 합쳐 적극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정윤용입니다. 국민의힘이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세부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유력 주자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출마 선언이 임박했다는 관측 속에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연임이 상수로 굳어지는 분위기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가 다음 달 23일로 확정됐습니다. 오는 24일부터 이틀 동안 후보 등록을 받고 투표는 전당대회 직전 나흘간 모바일과 ARS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여기에서 50% 과반 득표자가 안 나오면 7월 28일 결선 투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선 시간표가 확정되면서 당권 주자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주변에선 한 전 위원장의 출마는 확실하고 주목도를 극대화할 시점과 메시지를 고심하고 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출마 선언 시기를 묻는 YTN 취재진에 즉답 대신 최근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띄운 헌법 84조 해석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내왔습니다.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재판을 중단해선 안 된다는 응답이 다수라는 내용으로 자신의 주장이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잠재적 후보군에 속했던 안철수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시급한 국가적 과제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당심 80%, 일반 국민 여론조사 20%로 결정된 대표 선출 방식에 에둘러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당내에선 한 전 위원장 대세론을 견제할 친윤계 의원들의 합종 연횡이 본격화할 거란 관측도 적지 않습니다.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그런 뜻이죠? 그걸 당원들 모욕하는 저는 말이라고 생각을 그렇습니까? 합니다.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8월 전당대회를 치르는 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의 연임이 확실시되는 분위기입니다.
이 대표 측 인사는 이제 결단만 남은 것 같다며 이 대표가 이달 말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출범 전후로 직접 입장을 밝힐 자리를 마련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재명 맞춤형이란 비판도 있었던 대선 출마자 대표직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둔 당헌 개정안은 최종 관문인 당 중앙위원회 의결로 확정됐습니다. 당원들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 또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강화하는 것,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대세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사정은 다르지만 총선 이후 여야의 당권 레이스 몸풀기는 일단 1인 대세론 속에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 당대표와 함께 지도부를 구성할 최고위원 경선이 달아오를 거란 전망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YTN9입니다. 네,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여야의 줄다리기가 팽팽한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위원장 자리를 11대 7로 나누는 게 합당하다며 합의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의장의 중재 노력에 여야 원내대표가 다시 한번 만났지만 이번에도 입장을 좁히진 못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22대 국회가 문을 연 지 3주째 여야의 원구성 협상에 진척이 없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기자회견을 자처했습니다. 의석수에 따라 상임위원장 18개를 민주당이 11개, 국민의힘이 7개 가져가는 게 맞다며 여야의 빠른 합의를 주문했습니다.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맡는다는 것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한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섭단체 대표 연설 등 6월 임시회 일정을 고려한다면 오래 기다릴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머지않아 결론을 내겠다고 했는데 협상이 불발될 경우 6월 마지막 주를 마지노선으로 본회의 표결에 붙일 거란 관측도 제기됐습니다. 기자회견 뒤 여야 원내대표가 다시 의장실에 모여 2시간 넘게 협상을 이어갔지만 성과 없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급급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하나라도 양보하면서 제안한 게 있습니까? 이것은 협상이 아니라 협박인 것입니다. 한쪽은 일하자고 하는데 한쪽은 법 지키지 말고 일도 하지 말자고 합니다. 이걸 정상이라고 여기는 국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신경전은 협상장 밖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상임위 대신 특위 체제를 꾸린 국민의힘을 겨냥해 국회를 부정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고, 국민의힘은 헌법도 국회법도 무시하면서 오로지 용산법만 따르겠다는 미몽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관행 주장하지 말고 법과 상식을 따르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상임위원장 선출에 반발해 매일 열어왔던 의원총회를 잠시 중단하고 의장과 대화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의 다수당과 소수당의 안배는 우리의 오랜 전통이고 그야말로 관습 헌법에 이르는 귀한 전통이기 때문에 여야는 추가로 물밑 접촉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지만 양측 모두 물러서지 않는 만큼 극적 타결의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저희 SK의 성장이 불법적인 비자금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또 제6공화국의 후광으로 SK의 역사가 전부 부정당하고 후광으로 저희가 사업을 키웠다라는 판결의 내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최태원 회장 측이 주장하는 항소심 판결의 치명적인 오류는 재산 분할 판단에 기초가 된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입니다. 대한텔레콤은 SK의 모태가 된 회사인데요. 최 회장 측은 재판부가 주식 가치를 잘못 산정해 노소영 관장의 내조 기여가 과도하게 계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양 기자입니다. 고 최종현 선대 회장은 지난 1994년 최태원 회장에게 대한텔레콤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2억 8천만 원을 증여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 돈으로 대한텔레콤 주식 70만 주를 한 주에 400원에 사들였습니다. SK의 모태가 된 회사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주식 가치를 재산분할 판단의 한 근거로 삼았습니다. 최종현 선대 회장 사망 시점인 1998년을 기준으로 최종현 선대 회장과 최태원 회장 가운데 누구의 기여도가 더 큰지 따져본 겁니다. 98년 이전 시기는 최종현 선대 회장에 의해서 성장하였으므로 노 관장의 기여가 있을 수 없는 기간이고, 이후의 시기는 최태원 회장의 경영 활동으로 성장한 시기이므로 이 시기에는 노 관장의 내조가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시기라는 점에서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최종현 선대 회장 시절에는 8원에서 100원으로, 최태원 회장 시절에는 100원에서 35,650원까지 주식 가치가 상승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2007년과 2009년 액면 분할로 주식 가격이 50분의 1로 축소된 점을 고려하면 1998년 5만 원이었던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격은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라는 게 최 회장 측 주장입니다. 이렇게 되면 최 선대 회장 기여분은 10배로 늘고 최 회장의 기여분은 10분의 1로 줄게 되는데 100배 왜곡이 생겼다고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급기야는 최 회장을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판단했습니다. 즉 재판부 판단대로라면 최 회장은 자수성가한 재벌 2세라는 형용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이어 오류를 바로잡을 경우 재산분할 금액도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최종현 회장의 기여도 부분을 빼고 계산해야 되니까 훨씬 많은 부분이 빠지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판결에 있어서 비율 부분을 유지하더라도 금액은 줄어들 것이고, 또 치명적인 오류와 관련해 분할 비율이 달라지면 파기 사유가 된다는 게 대법원 법리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소영 관장 측은 항소심 법원의 논지는 원고가 마음대로 승계상속형, 자수성가형 사업가인지를 구분짓고 재산분할 법리를 왜곡해 주장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1조 4천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재산 분할금이 걸린 세기의 이혼이 3심에서 뒤집힐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최태원 회장 측이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문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한 뒤 법원이 판결문 일부를 고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가와 기여분 일부를 수정한 건데 최 회장 측은 단순히 수치만 수정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며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최태원 회장 측 기자회견이 끝난 뒤 최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을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가 수정한 판결문을 양측에 전달했습니다. 최 회장 측이 주장한 대한텔레콤 주식가치 산정 오류를 인정해 판결 경정, 즉 수정 결정을 내린 겁니다.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등 분명한 잘못이 있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판결 경정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통해 지난 1998년 5월 대한텔레콤 주식가액을 기존 주당 100원에서 1,000원으로 수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태원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판단한 기존 판결문 내용도 35.6배로 다시 고쳐썼습니다. 다만 이런 오류가 고쳐졌다고 해서 결과까지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해 재산분할 비율과 액수 등 판결 핵심 내용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재판부의 경정 결정은 스스로 오류를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산 오류가 재산분할 범위와 비율 판단의 근거가 된 만큼 단순 경정으로만 끝날 일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잘못된 계산에 근거한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새로 판단해야 하는 만큼 단순 경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절차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노 관장 측 대리인은 주식 가치의 막대한 상승은 항소심 판결의 논거 중 일부일 뿐이라며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자, SK 주식 가치 상승에 최태원 회장의 기여도가 과장됐다. 그래서 판결문이 수정됐다. 앞서 전해드렸는데 좀 복잡하죠. 그림과 함께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부부가 이혼을 하면 결혼 이후에 함께 일군 재산은 나누게 됩니다. 이때 쟁점은 결혼 생활을 유지한 동안 함께 일군 몫이 얼마나 되는지겠죠. 최태원 회장 측은 선대 회장에게서 상속 승계, 그러니까 아버지 최종현 회장의 기여도가 더 크다고 주장을 했고요. 반면 노소영 관장 측은 둘의 결혼이 유지된 기간에 SK 주식이 이렇게 가치가 성장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항소심 재판부는 노 관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SK 주식을 포함한 재산을 65대 35로 나눠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약 1조 4천억 원어치 재산을 나눠주라고 판결한 겁니다. 자, 그런데 어제 재판부가 판결문을 수정했습니다. 오류가 발견된 건데요. 뭐가 어떻게 달라진 걸까요? 주식회사 SK는 대한텔레콤에서 시작해서 SKCNC를 거쳐 지난 2015년에 탄생한 곳입니다. 재판부는 대한텔레콤이 SKCNC로 사명을 바꾼 다음 상장한 2009년을 기준으로 가치를 판단했는데요. 자, 2009년의 주가 35,650원에서 과거로 돌아가면서 주가를 계산했는데 최초 1994년 대한텔레콤의 주가를 8원, 그리고 최종현 선대 회장이 별세한 1998년에는 100원으로 봤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최종현 선대 회장이 8원에서 100원으로 주식을 12배 가치를 키웠다고 봤고요. 이후에 아들 최태원 회장이 100원에서 35,650원까지 약 355배를 키웠다고 판단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수정된 부분은 바로 1998년의 100원입니다. 대한텔레콤이 2009년 SKCNC로 상장할 때까지 2번의 주식 분할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계산이 잘못됐다는 거죠. 자, 계산을 다시 해보면 1998년의 주식가액은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선대 회장의 기여도가 10배가 커지고 최 회장의 기여도는 10분의 1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최 회장 측이 100배 오류라고 지적한 거죠. 자, 그럼 자연스럽게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부분의 가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최 회장 측 지적에 재판부는 오류를 인정하고 판결문을 100원이 아닌 1000원으로 수정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재산 분할 비율과 재산 분할 총액의 변화는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최태원 회장 측은 잘못된 계산에 근거한 판결인 만큼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고요. 반면 노소영 관장 측은 해당 부분은 주식 가치 상승의 논거 중에 일부일 뿐이라는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자, 이번 오류의 발견으로 다시 뜨거워진 세기의 이혼 소송, 앞으로 결과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자, 이렇게 앞서 정리해 봤습니다만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변호사님께서 한번 요약해 주실까요? 네, 정리를 너무 잘해 주셔서 요약이 불필요할 것 같지만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주식 가격의 산정에 있어가지고 일부 오류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판결에서 스스로 경정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경정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없는데 착오라든지 맞춤법이 틀렸거나 일부 계산이 달라진 경우, 즉 결론을 안 밟을 수 있는 수준 내에서 재판부가 당사자의 신청이나 스스로 바꾸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재판부는 이것이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실질적인 내용의 변경이 없는 수준의 변경, 사소한 오류에 불과하다고 해서 경정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최태원 회장 측은 그것이 아니라 이 주식 가격의 산정은 최종적인 결론과 재산 비율 산정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오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두 가지 쟁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재산 분할 비율을 왜 이렇게 산정을 했는지, 그리고 분할 대상 재산 가액을 산정한 이유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바로 이제 그 쟁점을 하나씩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경정, 그러니까 판결문을 좀 수정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재판부가 오류를 인정하긴 했지만 기존 입장을 바꾸진 않았습니다. 그 결론에는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분할 대상 재산을 정하고 또 분할 비율을 정하는 데는 영향이 없다라는 것인데요. 분할 대상 재산의 가액은 어차피 지금 이혼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영향이 없을 겁니다. 과거 금액은요. 중요한 거는
비율에 대해서 영향이 있는가, 즉 기여도에 대해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관한 것일 텐데 아마 재판부가 여기 대해서 인터뷰는 안 했지만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98년도라고 한다면 아마 이 결혼 이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확인이 필요하지만 만약 결혼 이후라고 한다면은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서 재판부가 자세한 설시한 내용 중에서 결국은 노소영 관장과 최태원 회장의 결혼과 이 결혼이 미친 영향이 이 회사의 성장과 가치 상승에 굉장히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98년도에 선대 회장의 별세라는 상황과 무관하게 이 결혼 이후의 SK그룹 성장이 굉장히 영향이 있었다라는 것이 재산 분할 비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왜 제가 보도가 됐다라고 말씀드리냐면은 공식적으로 이 판결문이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선대 회장의 가치가 선대 회장 때의 가치가 상승분이라고 하더라도 이 가치가 상승분이 재산 분할 비율에서 노소영 관장 측의 분할 비율과 완전히 무관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게 현재 재판부, 그러니까 2심 재판부의 판단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판결문이 수정되는 일은 흔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상식적으로는 하급심에 오류가 있으면 그 상급심에서 바로잡으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어떤 경우에 재판부가 이렇게 판결 이후에 그 판결문을 수정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판결의 경정이 사실 이렇게 자주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아주 드물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상속이나 유산같이 계산식이 복잡하거나 이런 경우에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아니면 재판부가 봤을 때 일부 오류가 있는 경우에 오기를 바로잡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다만 이번 사안에서 좀 이례적인 부분들은 사실은 결론 자체에 있어가지고 특별하게 다른 부분이 없다면은 상급심에서 어차피 상고가 제기된 상황이라면은 그 상황에서 결론을 내리면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결론에 차이가 없다고 하더라도 일부 오류가 있어서 바로잡는 것이 더 일반적입니다. 그 재판부가 스스로 경정을 하는 경우는 그런 면에서는 흔치는 않은 경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마 이 사건과 관련돼서 굉장히 세계의 이혼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관심이 있고 또 문제 제기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판부 스스로 오류 부분에 있어가지고 오류가 없다는 것들, 즉 오류가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고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이런 부분과 결론이 무관하다는 것들을 명확하게 하고 싶다라는 어떤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최태원 회장 측은 이번에 바뀐 내용을 두고 대법원에서 결론을 바꿔보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강합니다. 자, 실제로 이번 판결의 경정으로, 그러니까 수정으로 3심에서 쟁점이 뭐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결론은 이제 과연 재산 분할 비율의 산정의 근거가 달라지느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최태원 회장 측은 이야기한 것처럼 이 사건에 있어가지고 선대 회장의 기여로 인해 가지고 가치 상승한 분야가 이렇게 크게 있다고 한다면은 노소영 관장 측의 내조로 인한 부분들은 상당히 줄어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의 재산 분할 비율은 달라져야 한다는 게 전 주장의 취지인데요. 지금 재판부의 그 판결 원문이 다 공개가 되지는 않았지만 아마 2심 재판부의 여러 가지 판결 취지를 봐서는 꼭 그 선대 회장의 별세 이후의 가치 상승뿐만 아니라 어쨌든 결혼한 이후에 SK그룹의 가치 상승 자체가 노소영 관장과의 결혼과 상당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이 선대 회장 당시에 가치 상승분 자체가 굉장히 큰 영향이 있다. 재산 분할 비율과 꼭 관련이 있다, 없다. 이것이 또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원고와 피고 양쪽에서는 상고심에서 이 부분을 다툴 가능성이 높고요. 이러한 오류 자체가 재산 분할 비율에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는 선대 회장 때의 가치 상승이 노소영 관장과 기여도로 인정이 될 수 있는지 이 한 문장이 결국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자, 한편 최태원 회장이 이번에 재판문에서 계산 오류만 인정하고 그 결론은 유지한 2심 재판부의 이 판단 자체에 불복하는 방법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재판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네, 원래 2심 재판 판결에 대한 상고가 있죠. 이 상고는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이 되고요. 이번에 이루어진 거는 판결 경정이라는 결정인데요. 이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하게 된다면 항고심이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고심에서 이것이 경정이라는 실질적인 내용을 바꾸지 않는 경정 절차로 다투어지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것들이 별도로 또 다루어지게 되고 만약 그것이 적법하지 않다라고 본다면은 이 경정 자체가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그 경정이 만약에 무효로 취소가 된다. 만약에 이것이 경정으로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된다면요. 두 개의 사건이 진행이 되는데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 이 경정이 인정이 안 됨으로써 원래 경정 전에 있는 2심의 판결을 기준으로 대법원은 판단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이게 대법원에서 환송이 될 거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는데 조금 전에 그 쟁점을 자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만 이제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는 혹시 결과가 바뀔 수도 있는 그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네, 죄송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판결문이 전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한적이긴 하지만요. 핵심 쟁점은 아주 간단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100원이냐 1000원이냐 이 자체보다는요. 결국 결혼 이후에 만약에 선대 회장의 별세 이전에 SK그룹의 주식 가치 상승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상승의 가치에 있어가지고 이 상승의 가치 부분만큼을 노소영 관장 측의 재산 분할에 있어서의 기여도로 인정할 수 있는가? 아마 이제 이 서울고등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기여도를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는데 이런 인정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대법원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내용이 이번에 이 판단의 그 오류 자체보다는 더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네. 자, 이외에 최태원 회장이 발표문에서 강조한 게 그 2심 판결문 내용에서 육공화국의 후광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하지 않습니까? 자, 이건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네, 방금 바로 제가 답변드린 그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그 어느 시점으로 나누어서 보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대 회장님의 별세 시점으로 보느냐 아니면은 노소영 관장과의 결혼 시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사건을 보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2심 재판부는 노소영 관장과의 결혼, 정확하게는 노태우 전 대통령 가문과의 결혼과 그것이 육공화국과의 결합이 SK그룹의 성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2심 재판의 판단의 전체적인 방향성이거든요. 바로 이 부분이 결국 상고심에서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 이 쟁점에 대해서 당연히 최태원 회장 측에서는 그룹 차원에서도 그리고 본인 차원에서도 이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이고 결국 상고심에서도 이러한 2심의 판단을 인정할 수 있느냐 아니면 수용하지 못하느냐가 앞으로 이 사건을 다루는 데 있어가지고 결론을 바꾸는 데 여부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 선대 회장 당시의 주식 가치 상승액을 얼마로 판단했는지 그 자체보다도 선대 회장이 그 별세 시점의 기준으로 나누는 것보다도 노소영 관장의 결혼과 그 이후의 주식가치 상승을 소위 SK그룹 자체적인 노력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노소영 관장과의 결혼으로 인한 육공화국의 후광으로 볼 것인지 그리고 육공화국의 후광으로 본다면 이것을 재산 분할의 기여도로 볼 것인지 이것이 바로 핵심적인 실질적 쟁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쟁점은 결혼 이후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다툼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197년 만에 일본에서 국내로 돌아왔던 해원 신윤복의 그림이 도난당했다는 신고가 뒤늦게 접수됐습니다. 국가유산청은 도난 그림의 유통을 막기 위해서 그림의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박순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 삼국시대 최고의 실학가 제갈량 앞에 남망국의 왕 맹획이 머리를 조아리고 있습니다. 제갈량이 맹획을 7번 잡았다가 7번 풀어주자 맹획이 스스로 보아가 되기로 자청했다는 7종 7금의 고사를 그린 그림입니다. 그림 오른쪽 윗부분에 신윤복이 그렸다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1811년 조선 통신사들이 일본으로 갈 때 가져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2008년 개인 소장가가 일본에서 사들여 197년 만에 국내로 돌아왔습니다. 2015년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린 그림으로 본 조선통신사 전시회에서도 소개됐던 작품입니다. 국가유산청은 해당 그림의 도난 신고가 접수돼 관련 규정에 따라 도난 그림의 정보를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난문화유산 불법 거래를 차단하고 그 과정에서 선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취지로 절차에 따라서 국가유산 도난 정보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소장하고 있던 후한미래연구소 측은
2020년 1월 사무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림이 없어진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4년여 동안 수사에 진척이 없자 최근 종로구청에 도난 신고를 냈고 국가유산청도 도난 사실을 통보받았습니다. 국가유산청은 경찰과 협력해 고미술업계와 주요 거래시장을 통해 도난 그림의 행방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어젯밤 영동고속도로에서 차량 6대가 잇따라 추돌해 6명이 다쳤습니다. 통영 대전고속도로에서는 대형 화물차 2대가 부딪히는 사고로 도로가 전면 통제됐습니다. 박교환 기자입니다. 희뿌연 연기가 올라오는 차를 향해 소화기를 뿜어보지만 시뻘건 불길을 잡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어젯밤 11시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안산분기점 인근에서 차량 6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등 2대가 불에 탔고 6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뒤따라오던 차가 공사 구간에 정체돼 있던 차들을 미처 보지 못하고 들이받으면서 연달아 추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구겨진 대형 트럭. 그 옆으로 캔 음료들이 도로 위를 나뒹굽니다. 어젯밤 11시 20분쯤 통영 대전고속도로 통영 방향 무주 나들목 인근에서 25톤 화물차 2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화물차 운전자가 고장으로 갓길에 세워진 또 다른 화물차를 보지 못하고 들이받았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량에 불이 붙고 적재되어 있던 음료수 등이 도로 위로 쏟아지면서 2차선 도로가 전면 통제됐습니다. 좁은 길목 사이로 모여든 소방차에서 연달아 물줄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어젯밤 10시 50분쯤 서울 봉천동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난 집에 있던 주민 2명이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고속버스에서 20대 초반의 앳된 얼굴의 남성이 경찰에 연행돼 끌려 나옵니다. 버스 옆자리 여성이 잠든 사이 신체를 만진 혐의로 전주터미널에서 체포된 겁니다. 피해 여성은 즉각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버스가 도착하는 시간에 맞춰 터미널에서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이 남성은 신체를 만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의도한 것은 아니었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대낮에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보석상에 20명의 떼강도가 들이닥쳐 순식간에 보석들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매장 CCTV에 강도극이 고스란히 담겼는데요.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귀금속 가게. 한 남성이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며 서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복면으로 얼굴을 가린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듭니다. 문이 열리지 않자 바로 망치와 쇠막대기 등으로 유리문을 깨부수고 안으로 들이닥칩니다. 강도에게 뭔가를 뺏기는 남성, 겁에 질린 채 벽에 붙어 주저앉아 버립니다. 안쪽 문까지 부수고 들어간 복면 일당. 이번엔 진열대를 부수고 귀금속을 쓸어 담습니다. 매장 구석구석 빠짐없이 돌며 들고 온 가방과 자루를 보석으로 가득 채우고 양쪽 바지 주머니도 채웁니다. 빠져나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아쉬운 듯 돌아보고 양손까지 채워서 나갑니다. 우르르 들어와 보석상을 탈탈 털고 빠져나가기까지 걸린 시간은 2분 30초 남짓. 이 황당하고 어이없는 떼강도들의 활극은 매장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일부는 차량 추격전 끝에 체포됐지만 도난당한 귀금속이 얼마나 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지 경찰은 이번 사건이 지난달 발생한 다른 강도 사건과도 관련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미국의 한 놀이공원에서 360도 회전하는 놀이기구가 고장나 승객들이 30분이나 거꾸로 매달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시각으로 14일 포틀랜드 옥스파크에서 승객 28명을 태운 원 모양의 놀이기구가 회전하다가 180도 뒤집히는 구간에서 작동을 멈췄습니다. 이 때문에 대부분 10대였던 승객들은 16m 상공에서 꼼짝없이 거꾸로 매달려 있다가 30분 만에 구조됐습니다. 그리스에서 최근 섭씨 40도 이상의 폭염이 계속되면서 관광객들의 사망이나 실종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7일 로이터 통신 등은 실종됐던 55살 미국인 관광객이 그리스 코르푸 서쪽의 작은 섬 마트라키 해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경찰 당국은 비정상적으로 더운 날씨로 인해 최근 일주일 사이 3번째로 숨진 관광객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9일에는 영국 방송인 마이클 모슬리가 시미섬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15일에는 사모스 섬에서 74살의 네덜란드 관광객이 숨졌습니다. 네, 로스앤젤레스 등 미국 서부 곳곳에서 고온 건조한 기후 속에 산불이 사흘째 계속되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17일 LA 카운티 소방국에 따르면 지난 15일 LA 북서쪽 5번 고속도로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이 사흘째 계속돼 지금까지 여의도 면적의 20배가 넘는 면적이 불에 탔습니다. 이탈리아 남쪽 해상에서 이주민 선박 2척이 잇따라 난파돼 10여 명이 숨지고 최소한 50여 명이 실종되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남부 칼라브리아주 해안에서 160km 떨어진 해상에서 이주민 보트가 침몰해 최소한 50명이 실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부근을 항해하던 프랑스 상선이 반쯤 가라앉은 보트에서 12명을 구조했지만 이 가운데 1명은 항구에 도착한 뒤 숨졌습니다. 네, 한국계 디자이너 2명이 미국 공연계 최고 권위상인 토니상 시상식에서 의상상과 조명상을 받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특히 의상상을 거머쥔 뮤지컬 위대한 개츠비는 국내 제작사가 총괄 제작했는데 한국인이 단독 제작사로 나선 뮤지컬이 토니상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정아 기자입니다. 잘록한 허리선, 한껏 부풀린 스커트 자락, 때론 경쾌하게, 때론 우아하게. 국내 제작사가 주도한 위대한 개츠비는 의상부터 무대, 안무까지 볼거리가 화려합니다. 눈을 떼기 힘든 압도적 비주얼로 외부 비평가협회상 2관왕, 드라마 데스크 어워즈 무대 디자인상에 이어 미국 공연계 아카데미상으로 불리는 토니상 시상식에서 의상 디자인상까지 거머쥐었습니다. 뮤지컬의 본고장 브로드웨이를 뚫은 위대한 개츠비는 국내 제작사 오디 컴퍼니의 신춘수 대표가 제작을 총괄했습니다. 미국의 국민 소설을 원작으로 택했고 최고가 아니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생각으로 시범 공연부터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개츠비 하면 떠올리는 화려함, 웅장함, 화려한 파티. 그렇기 때문에 시각적이고 비주얼적인 부분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트라이아웃 공연의 2배가 되는 예산이 들었습니다. 의상 디자인을 맡은 린다 존은 서울에서 태어나 캐나다로 이민을 간 한국계 미국인으로 2014년에도 토니상 의상상을 한 차례 받았던 브로드웨이의 베테랑 의상 디자이너입니다. 한국계 미국인 조명 디자이너 해나 김도 뮤지컬 아웃사이더로 토니상 최고 조명 디자인상을 받았습니다. 미국 공연계 최고 권위의 상에서 한국계 디자이너 2명이 나란히 트로피를 받은 겁니다. 특히 이번 의상상이나 조명상의 수상은 사실 우리나라의 문화적 그 역량을 보여준 일대 사건이라고까지 말씀드릴 수 있어서요. 미국 공연계 유리벽을 뚫은 이번 쾌거로 한국 문화예술 위상은 한 단계 더 올라갔습니다. YTN 김정아입니다. 네, 미국 뉴욕 증시 상장을 추진하는 네이버 웹툰이 상장 후 기업 가치가 최고 3조 7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이버 웹툰 본사인 웹툰 엔터테인먼트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신고서에서 공모 가격의 희망 범위를 주당 18에서 21달러로 제시했습니다. 웹툰 엔터테인먼트는 이번 기업 공개를 통해 보통주 1,500만 주를 발행해 4,300억 원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공모가 상단 가격을 적용한 상장 후 기업 가치는 26억 7천만 달러, 3조 7천억 원에 이릅니다. 미국 증시가 인공지능 관련 대형주들의 강세에 힘입어 3대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77% 오르며 올해 들어 30번째 최고가 경신을 기록했습니다. 다우도 전장보다 0.49% 올랐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95% 상승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애플이 1.9%, 마이크로소프트가 1.3% 오르는 등 대형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이며 전반적인 상승장을 이끌었습니다. 파리올림픽 개막을 한 달여 앞두고 사상 최초로 수상에서 진행된 개막식의 예행 연습이 부분적으로 진행됐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어제 오전
파리 생강에서는 올림픽 출전 국가의 이름이 적힌 깃발이나 국기를 단 선박 55척이 오스테를리츠 다리 밑을 통과해 에펠탑 앞까지 운항하는 연습이 진행됐습니다. 선박 사이사이에는 경찰 쾌속정이 배치됐습니다.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 측은 선박 간의 적정 거리와 속도 등을 점검하기 위해 예행 연습을 진행했으며 다음 달 26일 개막식에 참여할 선박 가운데 60% 정도만 투입됐습니다. 미니 월드컵으로 불리는 유로 2024 대회 초반부터 폭력 사태가 속출하면서 주최국인 독일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다음 달 26일부터 열리는 파리 올림픽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유투건 기자입니다. 건장한 남성 수십 명이 뒤엉켜 거리 한복판에서 난투극을 벌이고 있습니다. 야외 식탁이나 의자도 손에 잡히는 대로 집어던집니다. 평소 악명이 높은 잉글랜드와 세르비아의 축구팬이 경기 시작을 앞두고 충돌한 겁니다. 8 Fans vor dem Spiel in Gewahrsam genommen, die das Spiel dann auch nicht schauen konnten. Sie fragen mich das gleich dann sage ich sofort, das war. 난투극에는 세르비아 대통령의 아들까지 가담해 세르비아 경호원들이 직접 제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함부르크에선 화염병과 곡괭이를 들고 경찰을 위협하던 30대 남성이 다리에 실탄을 맞고 제압됐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수십만 명이 모이고 이슬람 무장 세력 IS가 테러를 예고한 만큼 주최국인 독일은 치안 유지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경찰관 2만 2천 명을 매일 투입하고 국경에선 우범자 900명의 입국을 저지했습니다. Zielrichtung der Kontrolle ist zum einen, potenzielle Gewalttäter möglichst früh zu erkennen und mit Maßnahmen zu belegen, die dahin gehen. 그런데도 폭력 사태가 잇따르면서 당장 다음 달에 올림픽을 치러야 하는 프랑스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말엔 축구 경기장 테러를 계획하던 체첸계 10대 소년이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는 올림픽 치안을 위해 독일과 폴란드 등 동맹국들의 수천 명의 파견을 요청했습니다. 또 대회 기간엔 하루 최대 4만 5천 명을 투입하고 별도로 18,000명의 군병력도 동원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중동과 우크라이나 사태가 악화하는 데다 내부적으로는 조기 총선까지 치르는 어수선한 상황이어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유튜버입니다. 다음 달 6일에 열리는 프로야구 올스타전에 나설 영광의 얼굴이 확정됐습니다. 기아 정혜영이 마무리 투수로는 처음으로 팬투표 1위를 차지했고 한화 류현진은 12년 만에 별들의 축제에 초대받았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꿈의 무대 메이저리그 생활을 마치고 7년간 170억 원 초대형 계약을 맺으며 금이 환영한 한화 류현진. 미국 진출 직전인 2012년 이후 12년 만이자 개인 통산 5번째로 올스타전에 출전합니다. 최대 격전지로 꼽힌 선발 투수 부문에서 류현진은 기아 대투수 양현종을 소수점 차이로 물리쳤습니다. 팬투표에선 30만 표 가까이 밀렸지만 선수단 몰표로 별들의 잔치에 초대됐습니다. 류현진은 삼성 원태인과 올스타전 선발 맞대결에 나섭니다. 좀 한국 야구도 이제 적응돼가는 것 같고요. 이제 계속해서 올라갈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팬들의 가장 많은 표를 받은 건 만 22살의 기아 마무리 정혜영입니다. 두산 양의지에 3만 3천 표 앞서며 1위, 마무리 투수 최초로 최다 득표자가 됐습니다. 두산의 고졸 신인 김태견은 선수단 투표에서 유일하게 200표 넘게 받으면서 중간 투수로 베스트 12에 합류했습니다. 기록의 사나이 SSG 최정은 통산 8번째 올스타전에 초대돼 한대화, 이범호를 제치고 3루수 최다 출전에 영예를 안게 됐습니다. 역시 8번째 올스타전인 삼성 구자욱은 1루수와 외야수에 이어 올해엔 지명타자로 선정됐습니다. 드림과 나눔으로 나뉜 영광의 명단엔 절반이 처음 뽑힌 새 얼굴입니다. 기아가 7명, 삼성이 6명, 가장 많은 올스타를 배출했습니다. 올해 별들의 잔치는 13명씩 감독 추천 선수까지 합류해 다음 달 6일 인천 SSG 랜더스 필드에서 열립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더위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밤 사이에도 열기가 식지 못한 양양은 또다시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고요. 한낮에도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은 32도로 8월의 한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옷차림 시원하게 해주시고요. 틈틈이 수분 섭취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낮 동안에는 자외선 지수가 대부분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겠고 곳곳에서 오존 농도도 짙어지겠습니다. 한낮 시간 무리한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경기 남부와 전남, 영남 지방에는 폭염주의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오늘 낮 기온은 서울 32도, 광주와 대구는 34도까지 오르겠고요. 밀양과 의령은 36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내일은 서울 낮 기온이 35도까지 오르면서 이번 더위가 절정에 달하겠고요. 당분간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지만 제주도는 내일 밤부터 비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강원 산간과 경북 북동 산간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벼락과 돌풍이 동반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업 화요일 순서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